네, 아침 일찍 이렇게 전주로 오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존경하는 우리 정우주 원장님 병원에 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해요. 다들 젊어 보이시네요. 그쵸? 다들 한 본인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오늘은 좀 더 제가 20년을 더 젊게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전체 프로그램이 항노화지만 좀 더 포커스를 좁히면 마음과 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두 가지 핵심적인 주제를 할 거고요. 제가 여러 책을 썼었는데 인생 오후의 처방전을 중심으로 오늘 좀 강의를 하려고 해요. 제 마지막 책이 당신이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의 중요한 모토가 잘 먹고 잘 자기인데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개원하기 전에 CBS 방송에 오수재인가 뭐 이런 방송이 있었어요. 거기에 쪽지가 잘 먹고 잘 자기, 어떤 일이 있어도 다치지 않기, 몸도 마음도 라는 쪽지를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꼬시려고 도시락과 함께 이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토지 하면서 그때부터는 가장 핵심이 잘 먹고 잘 자기. 그래서 저희 병원도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면역을 증강시키는, 아마 이제 여기 우주 메디웰도 세팅 중인 거 알고 있는데 면역을 증강시키는 거, 맞춤형 다이어트 아마 세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장 건강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잘 먹고 잘 자기에 포커스를 맞출게요. 저희 아버님을 좀 소개할게요. 저희 아버님은 1939년생,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이제는 85세 정도이신데 아버님은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개인 개척교회 목사님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최근에 내신 첫 책이 걷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한 83세에 내셨고 저희 아버님이 80세가 되던 해에 보통 팔순잔치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비용 달라 해서 혼자 그 비용으로 남미 17개나라를 배낭을 메고 80세에 혼자 다니셨어요. 영어도 못하시는 분이 앱을 이용해가지고 팝하고 통해가지고 물어가시면서 2개월 이상을 남미를 다니셨고 81세 되신 때는 저도 파푸아뉴기니라는 곳에서 코이카를 했었었는데 남태평양에 작은 나라들이 많은데 거기 헬리콥터 다니고 갈 수밖에 없는 작은 도서 나라들을 6개 나라를 가셨어요. 82세에 가시고 싶었던 곳이 아프리카였는데 아버님이 그때 코로나가 터지고 그때 못 가시고 83세 될 때 넘어지면서 척추 골절을 입으셔서 1년 동안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걸을 수 없나 보다 해서 했는데 저도 지극정성으로 돌봐드리고 남성 호르몬도 보충하고 재활도 하시면서 태극권도 하시고 84세에 코로나가 끝날 때쯤 작년에 아프리카 4개 나라를 다녀오시면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다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집을 39채를 지어주는 그런 봉사까지 하고 오셨고요. 올해는 또 이제 진짜 마지막인가 했는데 올해는 또 알래스카를 갔다 오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부모님들, 여러분들도 인생이 닿을 때까지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또 먹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유효한 장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항노화가 이렇게 사치스럽거나 아니면은 굳이 제명에 살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항노화를 한다는 것은 요즘은 이제 저속노화라는 표현도 쓰고요.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항노화 또는 역노화라는 표현도 쓰는데 항노화를 한다는 것은 즉 여러분들의 삶을 더 건강하게 살고 더 젊게 산다는 것은 단순히 끝날까지 내가 즐겁고 기쁘게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한테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기대 수명이 이제 굉장히 늘었잖아요. 이제는 여성들은 거의 90세까지 육박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문제는 건강 수명과 기대 수명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살아는 있으나 요양병원에서 살아있는 것 같지 않게 누워있는 그런 분들이 10여 년 이상 장기 요양을 하시다 보면은 그분들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지만 그분의 자녀들의 질병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을 위해서도 내 손주를 위해서도 내가 끝까지 건강하게 산다라는 것이 집안 전체의 목표가 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일반인이지만 제가 그래도 노화를 설명하는 3가지 이론을 조금 다룰게요. 노화가 무엇일까? 노화가 됐을 때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고 올라가는 그런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되기도 하고 노화가 되면서 자연히 뱃살이 증가가 되고 흰머리카락은 늘고 그쵸? 또 주름도 늘고 또 어려운 용어로 산화 스트레스는 증가되고 감소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 같지 않은 예를 들어서 갱년기 같은 경우에 급작스럽게 호르몬이 감소하고 남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예전 같지 않겠죠. 골밀도 같은 거
근육량 같은 것들이 감소되기도 하고, 또 하나 면역력, 소화기능, 어쨌든 모든 게 다 감소하고 웃음의 시간도 감소하고 등등등이 감소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피검사나 여러 기능 검사들을 통해서 내가 나이가 들고 있구나, 흔히 말하는 생체 나이가 증가하고 있구나, 또는 생체 나이가 젊어지고 있구나, 이런 바이오마커들이 있어요. 실제 제가 서울에 차움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로 저 그때 있었거든요. 최순실 씨도 제 환자였고 그랬는데, 그래서 유명해졌죠. 근데 차움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안티에이징, 더 나아가서 거기는 병원이라고 표현 안 해요. 차움 라이프 센터라고 해요. 그리고 환자라고 부르지 않고 고객님이라고 불러요.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니까. 근데 건강한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려고 차움 라이프 센터를 이용하시는데, 실제 제가 데이터 정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차움 데이터를 정리해 보니까 어느 지표들이 가장 노화가 증가할수록 민감하게 가장 잘 연관성이 있느냐 봤는데, DHEA 호르몬 처음 들어보죠? 부신 호르몬, IGF 성장 호르몬, 이 두 지표가 가장 노화와 연결돼요. 그래서 혹시 이 병원에 세팅이 돼 있으면 부신 호르몬 또는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피검사예요. 그 외에도 혈압, 골밀도, 당화혈색소, 나쁜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또는 기능의학 검사 중에서는 자율신경,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데 호르몬이 그 중에서 제일 최고예요. 근데 좀 더 제가 깊은 단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노화를 설명하는 세 가지 모델, 이런 호르몬은 어떻게 보면 결과인 거잖아요. 임상적인 증상이거나 임상적인 데이터인데, 좀 더 여기 메리웰 의원의 표 중에 하나가 세포까지 젊게라는 표현을 써요. 세포 레벨로 더 들어가 보고 더 밑에 분자 레벨까지 한번 더 들어가 보면은 좀 어렵지만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슬라이드거든요. 그래서 홀마크라는 표현도 쓰고, 노화의 핵심 기전, 노화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수명이 끝까지 못 가고 여명이 다하는 이유가 뭘까 했을 때, 영어로 써있어 죄송하지만 유전적인, 처음부터 타고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저희 아버님이 건강하시니까 저도 매우 건강해요. 저도 콜레스테롤이 LDL이 아직까지는 100도 안 돼요. 저도 벌써 손주는 없지만 사이가 2년 전부터 있습니다. 여기 전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이도 있을 정도로 저도 건강하게 노화가 되고 있는데, 타고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예요. 텔로미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늘 텔로미어 얘기를 한 5분 정도 할 거고요.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후성 유전학이라는 얘기, 요거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DNA 유전학에 대해서 요즘 핵심 이론이 뭔지를, 그리고 왜 잘 먹고 잘 자는 게 중요한지를 이해하실 수 있고, 혹시 미토콘드리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는 봤을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요즘 굉장히 핫한 주제이니까 요 세 가지가 노화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모델로, 나머지는 조금 어려워요. 뭐 줄기세포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세 가지를, 심지어 세 가지는 교정 가능하고 좋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전체 주제인 잘 먹기, 가로치고 잘 싸기, 가로 닫고 잘 자기, 이게 왜 정말 중요한지, 왜 텔로미어를, 후성 유전학을, 미토콘드리아를 방치할 게 아니라 가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려고 해요. 텔로미어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노화 이론이고요. 블랙번 교수님이라고 해서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셨던 저분 때문에 텔로미어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연지가 한 20년이 채 안 됐어요. 텔로미어는, 텔로 그러면은 끝이란 뜻이에요. 미어는 혹시 염색체라는 용어 아시나요? 우리가 염색체의 중간을 센트로미어라는 표현을 쓰고, 텔로는 끝이니까 끝단의 염색체, 이렇게 해요. 염색체가 이제 이렇게, 우리 몸속에는 염색체가 DNA가 농축되어 있는 구조를 염색체라고 하는데, 가장 끝에 이렇게 팔자처럼 양쪽 끝단에 골무처럼 저렇게 있는 게 텔로미어예요. 기능은 예전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이, 양 끝단 사이는 염색체는 DNA 가닥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유전자를 이렇게 코딩한다 해서 매칭해서 기능을 설명하는 건데, 저 끝단의 기능은 뭘까 잘 몰랐어요. 그리고 끝단은 6개의 염기, GGG라고 하는 이것의 무한 반복이에요. 그래서 왜 의미 없는 저런 염기가, 보통 염기는 랜덤하게 있는데 같은 염기가 반복될까? 근데 저것들이 심지어는 나이가 들수록 짧아지네. 마치 우리가 운동화 끈을 보면은, 운동화 끈을 잘 매기 위해서 그 구멍을 뚫기 위해서 끝에 뭐가 있죠? 골무가 있죠. 근데 그 골무가 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빨리 이거 못 감죠. 그래서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짧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산화 스트레스인데, 또는 텔로미어가
버티고 있으면 운동화끈을 잘 매는 그런 기능을, 유전자의 기능을 계속 하는 것처럼 일종의 나이테처럼 텔로미어는 나이가 들면서 짧아지면서 이것이 대표적인 노화고, 심지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호르몬, DHA 호르몬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혈압,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의 통계 수치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바이오마커라고 해요. 심지어는요, 텔로미어는 사망과도 관계돼요. 텔로미어가 짧을수록, 텔로미어가 점점 없어져서 골무가 짧아져서 전체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황일수록 질병에 취약해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암 환자나 또는 당뇨 환자나 이럴 때 텔로미어가 더 짧은 상태를 발견하고, 심지어 여기 보여주는 것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텔로미어가 가장 긴 그룹과 가장 짧은 그룹을 10개 그룹 나눠서 약 극단을 했을 때 맨 밑에가 1.54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텔로미어가 가장 짧은 그룹에 비해서 텔로미어가 가장 긴 그룹 양극단 10분의 1씩 극단을 했을 때 무려 54%의 수명이 더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 90세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텔로미어가 매우 중요하구나. 근데 앞서 나이가 들면서 감소되는 것은 정말 추세인데 그 사이에 어떻죠? 편차가 있죠. 누구는 선상에 몰려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굉장히 위에 분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같은 50대인데, 주민등록 나이는 50대인데 텔로미어만 놓고 봤을 때는 누구는 30대처럼 살고 누구는 70대처럼 사는, 이 와중에도 변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요인들이 가장 변화가 될 것인가가, 그게 생활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생활습관 그러면 너무 도덕적인 얘기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진실로 생활습관이에요. 볼게요. 대표적인 생활 습관 중에는 예를 들면 여기는 강조는 안 돼 있지만 술, 음주, 텔로미어 짧게 하는 대표적인 담배, 텔로미어 짧게 하는 대표적인 식단 중에는 옳지 않은 식단, 뒤쪽에 좀 얘기할 건데요. 설미나티라고 하는 당독소를 증가시키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공식품으로 배달의 민족에서 시키는 그 모든 것 다 텔로미어를 짧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비만도 또는 움직이지 않는 생활 습관도 또는 지나치게 운동을 많이 해도, 우리 마라톤 선수들의 수명이 단축되는 이유가 너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될 정도로 과도한 운동도 또는 이런 수면이 안 좋을 때도 등등등 해서 이런 것들이 텔로미어를 짧게 만드는 거라서 오늘 텔로미어가 되게 중요한데 잘 먹고 잘 자기가 왜 텔로미어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드렸고, 실제 제가 있었던 차움 환자들과 차움에서 검사하지 않고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것들을 간접 비교하는 데이터인데, 요거는 마이너스 0.7, 이거는 뭐냐면 생체 나이에 비해서 텔로미어 나이라고 계산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은 다른 병원은 그냥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0.대인데 차움 환자들, 제가 데리고 있었던, 제가 관리하던 차움 환자들은 마이너스 3세.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간도 많고 돈도 많으니까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들 정말 바쁘시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룹들인데,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즉 맞춤 영양을 하고 수면을 재우고 운동을 시키고 담배를 끊게 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텔로미어가 마이너스 2.3세 이렇게 2살 정도는 최소한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는 줄일 수 있었고, 그리고 저도 그전에 저는 차극과대학 교수였는데요. 제 환자들 데리고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텔로미어는 일종의 유전자라는 개념 때문에 안 바뀔 것 같죠?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데 몇 주 만에 노력을 하면 바뀔까요? 단 2주예요. 2주의 노력만 가지고. 왜냐면은 텔로미어를 재는 방식은 백혈구에서 재는데, 백혈구는 우리 몸속에 딱 2주 살아요. 10일에서 14일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삶을 살면은 내 골수에서 새로운 백혈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백혈구의 텔로미어를 재면은 건강한 삶이 반영되는 거예요. 실제로 2달 동안 체중을 빼봤어요. 저희가 자원자를 모아서 BMI 25 이상인 사람들 평균 체중이 87.6kg였고 2개월 뒤에는 저희가 식단, 운동, 맞춤 건강 상담하면서 78.95로 했어요. 다들 열심히 체중을 뺐어요. 누구도 체중을 안 빼신 분이 없고, 한 대략 이 짧은 시간에 1.2kg 정도 2달 동안 많이 뺀 거예요. 했을 때 25명 전원이 텔로미어가 딱 한 명 빼놓고, 저 13번 환자 빼놓고 모든 사람이 텔로미어가 하얀색에서 까만색으로 길어진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 텔로미어는 길어진다. 어느 사이에? 2주 이상 사이에. 보통 1~2달 사이에. 그래서 1~2달만 여러분들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겨도, 예를 들면 제 이야기입니다. 밀가루를 끊고
텔로미어를 전후, 이게 6월 달에 받고 1월 달에 받으니까 한 6개월 사이에 텔로미어가, 요거는 텔로미 리포트가 나에게 남들의 평균보다 나쁜지, 6.5일이면 제 나이 평균보다도 텔로미어가 더 짧았는데 건강한 삶을 살고서 6.47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텔로미어 식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공식품 먹지 않기,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강한 야채와 좋은 재료로 만든 건강한 식단을 추구할 때 텔로미어가 길어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저도 이렇게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텔로미어를 길게 해주는 그런 영양제도 처방하기도 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데 일종의 그런 의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야기가 텔로미어였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실 때 텔로미어를 얘기하시면 유식한 거예요. 그러나 후성유전학을 얘기하면은 굉장히 커대지를 하시는 거예요. 후성유전학 처음 들어보시죠? 후성 그러면 어떤 뜻이죠? 뭔가 후니까 나중에 생긴다, 이런 후생이라는 표현도 써요. 여기 보면 이제 판문점 사진이에요. 예전에 찍었던 유명한 사진인데, 미군과 맨 끝에 잘생긴 남한군과 가운데 누가 봐도 북한군처럼 생긴 사람이 있죠. 이들의 키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군과 잘생긴 우리 남한군의 키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인종 간 차이겠죠. 어쩔 수 없이 평균 키는 차이가 나죠. 이것을 유전적인 차이라고 해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근데 남한군과 북한군은 인종이 같잖아요. 사실 같은 인종인데 북한군은 키는 실제 남자들의 그 평균 키가 170이 안 된다 그래요. 이제는 20대 한국 남자들은 키가 176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10cm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유전자는 같은데 왜 키가 차이가 날까?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늘 영양실조 또는 풍부한 음식 먹지 못하고 고된 노동을 하고, 그것이 태어난 아이들의 후천적으로 키를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는 핵심은 그 다음 세대까지 문제를 준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유전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좀 할 건데, 단순히 환경이 아니라 유전자에는 스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방에 굉장히 이쁜 형태의 등들이 많아요. 백열등도 있고, 백열등보다는 좀 좋은 등인 것 같고, 형광등이 있고, 누구는 호롱불이겠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밝지 않은 등을 타고날 수 있어요. 유전적인 이유, 여러분도 유전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형광등보다 더 좋은 나트륨 등이나 수은 등을 타고나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복골복이에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노력보다는 운 또는 행운 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연, 이런 걸 수 있지만, 저는 그 우연조차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조금만 위에 태어나서 북한에서 태어나느냐 아니면 이 남한에서 태어나느냐,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건 정말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수은등이고 아무리 좋은 나트륨 등이어도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호롱불이어도 어쨌든 귀하게 잘 우리가 그것을 견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타고나지만 중요한 것은 유전자를 영어로 expression, 한국말도 어려워요. 발현시키는 거, 유전자를 눈뜨게 만드는 스위치가 있다는 것이고, 그 스위치가 유전자의 맨 앞부분, 전사부위라고 하는데, 그 무엇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끈다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후성유전학에서 핵심 개념이고,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몸신의 탄생에서 후성유전학과 텔로미어를 가지고 실제 환자들의 전후 체중 감량한 다음에 유전자 스위치도 검사도 해보고 텔로미어도 검사해보고 했어요. 그래서 타고났지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어로 널싱과 내처냐 널처냐, 이런 좀 어렵게 표현하죠. 타고났느냐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고 타고난 것도 중요해요. 어쨌든 그러나 지금 강조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 스위치. 대표적으로요, 이 스위치 중에 핵심 스위치가 뭐냐면요,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 암 환자가 계시면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우리 몸속엔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암이 일상생활에서 일종의 스트라이크를 줘가지고 암세포가 자라는데,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지면서 제거시키는 게 우리 몸의 일반적인 디펜스 메커니즘인데,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뻑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스위치를 잘 보존시키고, 좋은 유전자 스위치는 켜고 나쁜 유전자 스위치는 끄고, 이것이 핵심이 후성유전학적 개념이에요. 또 하나는 유전자는 계속 바뀌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는
타고난 유전자의 변이,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런 유전자의 발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면 같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쌍둥이는 똑같이 유전자를 공유하는데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미국에서 살고 누구는 한국에서 사는데 각각이 심혈관 질환, 뇌질환, 암질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스위치를 켜는, 좋은 스위치를 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과 지속적으로 나쁜 스위치를 켜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을 다르게 한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거기에 핵심 기전이 메틸레이션이라고 하는 후성유전학적 개념이 있어요. 어렵죠? 또 한 가지, 후성유전학은 말 그대로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제일 중요한 게 누트리션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된다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고, 또는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을 결정한다, 이런 유명한 말들이 있죠. 그것처럼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따라서 내 좋은 스위치를 켜고 끈다. 어떤 운동을, 내가 운동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운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존투 운동이나 명상 운동을 통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근육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과 운동을 하는 사람은 스위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요즘은 클린 환경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클린 에어, 클린 워터 또는 플라스틱 같은 거 안 쓰고 환경 호르몬 안 쓰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게 기능의학에서는 핵심적인 부분인데, 인바이러먼트도 중요하고요. 또한 이모션, 사실은 오늘 뒷부분 이걸 많이 강조하려고 해요. 건강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마음의 평안, 우리 마음이 내면 소통이라고 하는 어떤 마음 근력이 강화되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질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전으로 오늘 후성유전학을 가는 거고, 실제 이러한 운동과 특히 음식과 이러한 어떤 스트레스들이 어디 유전자의 전사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스위치를 켜고 끄면서 실제 질병을 막을 수도 있고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는다. 이 후성유전학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해하시면 되게 오늘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그것을 전파하시는 분이 돼요. 제가 좀 더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꿀벌. 꿀벌을 직접 보신 분들 계시죠? 물려보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들이 보셨던 꿀벌들은, 꽃에 다니는 꿀벌 또는 물려봤던 말벌이든 꿀벌이든 암컷일까요? 수컷일까요? 질문. 수컷. 나를 물은 그 수컷. 남자니까 물었겠죠? 수컷이 암컷이에요. 꿀벌은 우리가 대부분 보는 일벌들이나 화분을 따는 그런 꽃에서 꿀을 따서 뭔가 가져가는, 그리고 우리는 무는 대부분의,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꿀벌들은 암컷이에요. 근데 그러면 암컷 중에 또 유명한 벌이 있죠? 무슨 벌이죠? 여왕벌이 있죠. 그러면 수컷은 어디냐? 수컷은 우리가 잘 보기 힘들어요. 수컷은 어디냐면은 꿀벌이 모여있는 그 벌집 안에 들어있어서 하는 일은, 유일한 일은 여왕벌과 교미만 해요. 그쵸. 그거밖에는 안 해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여왕벌.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여왕벌과 일벌, 우리가 보는, 우리를 물기도 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일벌은 같은 벌인데 타고난 굉장히 차이가 나요. 여왕벌은 이게 이제 난소거든요. 퀸의 난소는 누가 봐도 저렇게 풍성하죠. 난소. 그리고 일벌, 같은 여성벌인데, 암컷벌인데, 워커, 일벌은 난소가 아예 홀쭉하죠. 없어요. 퇴화가 된 거예요. 억울하죠. 실제 불임이에요. 그리고 여왕벌은 전체 인생에, 벌생에 200만 개의 알을 낳아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수명도 달라요. 워커는 한 7주, 그리고 여왕벌은 3년 정도까지 맥스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저 둘의 차이는 뭐냐 했을 때 뭘까요? 타고난 유전자가 다를까요? 그렇잖아요. 모두 태어날 때는 똑같이 이렇게 유충으로 태어나요. 유충으로 타고났는데 특정 유충의 이 벌은 이제 유모벌이에요. 다들 기능이 있으니까. 유모벌이 나머지 유충에는 화분, 폴론이라고 하는 그냥 꽃가루만 주고 먹이로, 특정 유충에 뭘 주냐면 로얄 젤리를 줘요. 그럼 로얄 젤리를 먹고 나서 한 3일째부터 이제 로얄 젤리를 집중적으로 주는 게 어떻게 됐냐?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이 몸집도 커지지만 생식 기능이 발전되고, 반대로 일벌들은 생식 기능은 퇴화되고 열심히 그 부리가 커져서 이렇게 꽃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벌생은 똑같은데 완전히 기능이 다른 것이 뭐냐? 음식에 따라서, 이 얘기예요. 재밌죠? 이런 얘기가 한 가지 또, 이거는 제가 보스턴에서 터프치에서 직접 실험한 경우인데, 아구티 마우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쥐가 건강해 보여요? 이쁘고 퉁퉁한 노란쥐, 못생기고 날씬한 검은쥐. 검은쥐가 건강한 쥐예요. 그리고 검다는 표현을 아구티라고 표현을 해요. 정확히 말하면 알록달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퉁퉁하고 노란쥐는 당뇨가 많이 생기고 암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피부 색깔만 봐도 그 쥐의 어떤 질병 또는 기대 수명 이런 거 아픈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흔히 실험쥐로 많이 써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실험 세팅을 했냐면은 임신한 쥐한테 특정 음식을 먹여서 특정 음식은 엽산과 또는 메틸레이션을 강화시키는 그런 엽산, 비타민 5번, 비타민 샘미 이런 것들이 충분히 비타민 B가 충분한 균을 먹였고 그것을 일부러 빼서 먹어 세 그룹을 나눴어요. 누구는 보통이고 했더니 엽산을 많이 먹은 쥐가 이렇게 검은 피부, 즉 아구티쥐로 태어나고 엽산이 결핍되어 있는 쥐가 통통한 쥐로 태어나요. 빨리 죽는. 그래서 이것은 뭘 알 수 있냐면 단순히 음식은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까지 일어나죠. 후손까지를 결정한다. 이런 실험을 저희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후손 유전학적 변화는 특히 임신 중에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 잘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런 비슷한 얘기 혹시 딴 데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성경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교회 다니신 분들 여기 있을 거예요. 성경, 교회 다니신 분들 있죠? 혹시 이 장면 기억나세요? 창세기 30장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시죠? 보통 야곱하면은 유명한 일화가 뭐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 야곱하면은 에서와 다툼하면서 속이고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라헬과 레아를 얻는 과정 속에서 그런 근데 야곱이 광야에서 살 때, 즉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그 7년 동안 연애했던 14년 동안 그 장인 이드로라는 장인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출중한 이 사이 때문에 부는 늘었는데 점점 소유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다 해서 분리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서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약자잖아요. 근본 없이 왔고 또 두 아내를 이드로 장인한테 얻었기 때문에 약자고 그래서 사실은 소유권은 근본 없이 온 야곱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야곱이 꾀를 내요. 이제 그 장면이에요. 꾀를 내서 지금까지 모든 소, 양 때 제가 열심히 돌봤던 그것들은 다 장인어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롭죠? 그리고 이제부터 태어나는 그 양과 소떼 중에서 희한하게 태어나는 애들, 여기 성경에서는 아롱진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까 아구티 마우스랑 같은 얘기예요. 얼룩덜룩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검게 태어난 아이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양떼가 검게 태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제 겁니다 했더니 당연히 불평등 조약이니까 자기한테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했는데 먹이는 야곱이 살구나무와 껍질을 벗겨가지고 신풍나무와 이것들이 다 메틸레이션이 풍부한 나무여서 먹었더니 실제 태어난 모든 동물들이 알록달록하게 태어나서 결국은 다 자기 것이 된 거예요. 그런 것을 야곱이 후손전학을 알았을 리가 없죠. 그래서 꿈에 하나님이 계시를 해줬는지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인류를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까처럼 제가 쥐 실험하듯이 누구는 엽산을 먹이고 어떻게 누구는 또 안 먹이겠어요. 근데 인류 역사상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혹시 더치 헝거라는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나치 시절 어떻게 보면 2차 세계대전의 거의 마지막 해쯤 되면은 독일이 너무 많은 전선을 펼쳐요. 그러니까 북아프리카도 점령하고 프랑스 점령하고 미국과도 이제 싸워야 되고 굉장히 많은 점령을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까지 갈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는 일종의 스웨덴이나 러시아를 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 요충지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암스테르담에 들어가는 수로를 끊고 모든 통로를 끊어서 약 몇십만 명이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집단 일종의 감금시켜버린 거예요. 도시에는 자생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을 버텼는데 무려 13,000명의 아사, 죽은 사람이 태어날 정도로 그리고 거의 평균적으로 하루 500칼로리밖에는 먹지 못할 정도로 이때가 네덜란드 대기근 그래서 먹을 게 너무 없어가지고 네덜란드에 있었던 튤립 열매, 튤립 뿌리까지 다 먹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집단이 6개월 동안 못 먹었던 굶어 죽기 딱 좋았던 시절에 3만 명이 아사했네요. 어마어마한 거죠. 총 하나도 안 쓰고 3만 명을 죽인 거니까. 근데 이 기간에도 임신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기간에 임신했던 산모가 지금은 이제 벌써 한 70년, 80년이 지나갔으니까 그 다음 세대, 손주까지 그때 임신했던 사람이 손주까지 태어나는 것을 이제 후손 유전학적으로 계속 관찰을 해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시기를 통과했던 시기 중에 암이 많이 발생하고 거꾸로 말랐던 사람들이고 못 먹었던 사람인데 당뇨가 많이 발생하는 그래서 임신 시 극단적인 어떤 영양 결핍이 사실은 근데 임신 시 극단적인 결핍을
요즘 너무 많이 해요. 왜냐면은 몸매를 유지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사실은 이제 뒤에 제가 미토콘드리아 얘기할 때 나올 텐데 이 풍족한 시대에 영양소가 결핍되고 있어요. 이 일종의 먹는 것들이 골고루 먹는 여기 전주 비빔밥처럼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화만은 식탁으로 와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공식품만 먹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풍족한 시대에 어떤 특정 어린이든 또는 굉장히 발달에 중요한 그 시기를 다 그런 식으로 좀 대체가 돼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 중에 자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알러지 이런 자가 면역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도 이런 기근을 경험하고 있는 거로 보시면 돼요. 후속 유전학을 좋게 하는 슈퍼푸드에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그림처럼 이거는 뭐죠? 십자화가 채소 우리가 대표적으로 브로콜리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되고 또는 레스베라트롤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카레, 인도 카레, 커큐민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녹차, EGC라고 하는 EGCG라고 하는 이런 녹차 추출물 이런 것들이 보통 슈퍼푸드라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항산화에 관심 많은 사람들은 커큐민을 구해서 먹기도 하고 또는 또는 이제 스무디를 많이 하시면서 요즘 야채 스무디 많이 하시고 레스베라트롤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참고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노화의 핵심. 첫 번째가 우리가 텔로미어 어렵죠? 근데 좀 어렵게 해야 여러분들 좀 가서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가 뭐죠? 좀 전에 했던 후성 유전학. 세 번째는 들어봤을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특히 미토콘드리아는 노화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정말 우리 일상에서 사실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모든 세포에 다 있기 때문에. 물론 텔로미어도 모든 DNA 끝에 다 있지만 실제 미토콘드리아는 펑션을 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펑션? 미토콘드리아는 공장이에요. 공장은 공장인데 제가 뒷장 그림을 보여줄게요. 미토콘드리아는 공장이에요. 어떤 공장이냐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여러분들 증상 중에 피곤하고 메가리 없고 그런 것도 에너지일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감소가 되고 근육도 미토콘드리아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대사가 떨어지고 이것도 미토콘드리아예요. 무엇보다 내 머리가 예전 같지 않다. 브레인 포그라든지 또는 내가 심하게 우울이 온다. 심하게 디프레션, 심하게 공황장애가 온다. 뇌의 기능을 내가 통제 못한다 했을 때 예전에는 정신과 의사들은 신경 전달 물질만 강조했는데 요즘 최신 이론은 브레인 미토콘드리아가 되게 중요해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 세포의 기능을 일종의 재생시키고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 각각의 요소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데 이 미토콘드리아 공장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전주에 가장 큰 익산 가시면은 유명한 자동차 회사 대우자동차 회사가 있었죠. 저도 저희 처가 쪽이 그쪽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대우자동차 한때 3종 있었죠. 레간자 소리 없이 조용한 차 그 3종이 나올 때 제가 거기 갔었어요. 어마어마한 공정이 잘 되어 있고 너무 멋있는 그런 차를 만드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이슈로 공장의 기능이 떨어지죠. 타임벨트가 잘 안 들어가고 뻐걱뻐걱대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는데 단순히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서 에너지 만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공장은 이제 그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민폐가 될 정도로 오수와 또는 오염의 주범이 되기도 해요. 공장 자체가 처음에는 우리 자랑이었는데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는 것도 역설적으로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젊게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좀 전에 그 얘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잘 못하고 역설적으로 너무나 또 많은 비타민 C를 먹으면 그것이 또는 프리레디칼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활성산소, 산화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세포를 노화를 시키는 어떤 주범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미토콘드리아를 그러면은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전공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생화학적인 원리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중학교 때는 생화학을 조금은 배워요. 흔히 말하는 생물학을 좀 배우는데 소변 유기산 검사라는 게 있어요. 아마 대부분 안 해보셨을 거고 여기 이 병원에 지금 세팅되고 있는 걸로 저희 병원은 엄청 많이 하는 검사인데 소변 검사를 하면은 어떤 대사 우리가 말하는 신진 대사는 엔자임이라고 해요. 계속 이렇게 A에서 B, B에서 C 마치 타임벨트처럼 계속 공장처럼 돌아가줘야 돼요.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계속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특정 엔자임은 결국은 목표는 다 단백질을 만들어서
그것이 뇌기능을 개선하든지 어떤 신체, 근결, 모든 나의 신진대사가 전부 다 이런 대사와 관련되는데 이것이 되면서 B에서 C로 안 넘어가니까 높아진 B가 수변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서 내 대사가 잘 돌아가는지를 그럼 보는 검사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이것을 이 대사, 이 효소를 도와주는 것을 코엔자임, 코팩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보통 비타민과 미네랄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는 왜 대사가 안 좋고 누구는 왜 대사가 좋은지 첫 번째는 유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전은 나쁜 질환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르다는 개념이에요. 누구는 홍삼 먹고 힘나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 거 개인 체질이죠. 여기서 말하는 유전은 개인의 특성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효소가. 근데 그 특성 중에는 약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특정 부분에. 그래서 누구는 피검사하면 비타민 D가 괜찮고 누구는 완전히 20도 안 되고 10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같이 햇볕을 안 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핵심은 노화예요. 제가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면 같은 가족들인데 16세, 54세, 82세가 여기에 이제 미토콘드리아거든요. 에너지 대사. 한번 여러분들 유기산 검사를 한번 해보시면 에너지 대사가 이렇게 좋아야 돼요. 근데 나빠졌어요. 93%에서 64% 정도, 그리고 나중에는 82세는 43%. 나이가 들면서 미토콘드리아 또는 해독 능력 또는 항산화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는 0%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인데 어떤 환자들은 이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미토콘드리아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자가면역 아토피 환자들이나 또는 자폐나 ADHD 같은 질병이 있는 아이들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질병들을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부스터시키는 방식으로 좋아지고 어떤 사람들은 위와 장이 너무 안 좋아서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는 결국은 첫 원료가 지방과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내가 공장에서 에너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단백질을 자체를 안 먹는 사람, 지방을 안 먹는 사람 또는 먹어도 어떤 문제가 있죠? 위가 흡수가 안 되거나 먹어도 장에서 흡수가 안 돼서 설사를 하거나 아니면 변비가 생기거나 장이 안 좋거나 위가 안 좋으면 거의 대부분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입이 매우 짧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소화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먹는 거 깨짝깨짝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백질 거의 안 먹거나 지방을 아예 안 먹고 그냥 야채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비건들이 대개는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안 좋습니다. 풍부한 아미노산과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골고루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식탁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좋아하는 음식만 냉장고에서 꺼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 옛날 같은 경우 저 어렸을 때는 밥상 앞에 다 같이 앉아서 아버님의 감시하에 콩나물도 집어 먹어야 되고 시금치도 먹어야 되고 당연히 고기도 먹어야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마라탕만 먹어도 되는 애도 있고 그렇게 그냥 라면만 끓여 먹는 아빠들도 있고 그렇게 때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풍족한 시대에.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영양소가 골고루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특히 어떤 사람이 위와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미토콘드리아 사이클이라고 있어요. 크랩 사이클, TCA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들어봤을 만한 비타민 B1, 2, 3, 4, 5 아미노산 중에서는 카르니틴, 아르기닌, 마그네슘,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곳곳에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피곤하면 영양제들 먹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마다 결핍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필요한 영양소가 달라요. 한번 슉 볼게요. 그 대사물을 검사하면 여러분 너무 자세히 할 필요는 없어요. 대사물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카르니틴, L-카르니틴, 어떤 경우는 비타민 B1, 2, 3, 5 알파리포산, 어떤 경우는 코엔자임 Q10, 어떤 경우는 코엔자임 Q10, 아르기닌, 마그네슘, 어떤 경우는 B1, 2, 3, 5, B6번, B7번, B12, B9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결핍이 다른데 우리가 영양제를 먹고 나서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뭔가 영양제 먹으면 좋은 사람도 있고 영양제 먹으면 속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영양제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개인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핍이 무엇인지를 보고 검사를 해서 맞춤으로 먹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을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 병원은 주로 하는 게 먹던 거 다 끊고 필요한 것만 골라줄게요 하면서 세팅을 하고 이것도 이 병원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유기산 검사라는 것을 저희가 반복적으로 하면은 27%밖에 안 되는 효율성이 저희가 맞춤 보충제를 하고 나서 몇 개월 만에 64% 이런 식으로 모든 대사가 그중에는 해독이라고 하는 부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글루타치온을 써가지고 수액을 써가지고 좋아지고 무엇보다 그 사이에 장이 좋아져야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거니까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피곤하고 몸이 너무 안 좋고 붓고 염증이 잘 생기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 삶이 악순환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을 것도 소화도 안 되고 먹은 음식은 다 설사로 빠지거나 악순환되는 사람은 저희가 첫 단추는 수액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충을 살아나게 만들고 아니면 잠을 재운다든지 뭔가 악순환을 끊는 첫 처방을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식단이 개선돼야 됩니다. 식단. 우리가 식단 그러면은 되게 어려워요. 너무 유별난 것 같고 저탄고지를 해야 되나 카니보를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식단을 하면서 먼저 할 것들은 사실은 어떤 거 새로운 것을 하는 것들, 새로운 안 먹던 것을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내가 잘 먹던 것 중에 남은 것들을 뺄셈하는 게 더 중요해요. 흔히 말해서 설밀나티, 우리 책임없는 다이어트의 핵심이죠. 설밀나티, 뭔지 아세요? 설은 설탕, 밀은 밀가루, 나는 나트륨 아니에요. 나쁜 기름이에요. 식물성 기름. 그 다음에 티는 튀김. 흔히 말하는 당독소를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것 이 네 가지만 안 해도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마 그렇게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요. 저도 예전 유튜브에는 살이 좀 쪄 보였을 거예요. 제가 2년 전부터 밀가루를 안 먹기를 하다 보니까 밀가루를 안 먹으니까 생각보다 처음에 어떻게 밀가루를 안 먹지? 밀가루로 된 음식이 내가 좋아하는 게 단데 라면도 있지, 빵도 있지, 배고플 때 먹는 건 다 밀가루였는데 그걸 안 먹겠다고 결심을 딱 하니까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러면 대체로 뭘 먹어야 될까 하다가 제 음식이 풍성해진 거예요. 설밀나티 중에 밀가루가 제일 큰 도전일 겁니다. 그리고 카페, 커피도 가능한 안 마시는 게 좋겠지만 굳이 불필요한 미스커피는 안 마신다. 설탕을 가능한 내 몸에서 설탕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독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흡연 못지않아요. 나쁜 기름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기름이 해바라기 씨 오일부터 해서 선전 많이 하는 그런 압축 기름들이 많은데 나쁜 기름을 제거한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좋은 기름,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메가3가 풍부한 그런 올리브 기름을 쓴다. 이런 것들은 사실 대체 가능하고 술은 당연한 거예요. 술을 먹으면서 기능약을 한다 그러면은 술은 아예 언급도 안 해요. 우리 김주환 교수님은 술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냐? 간장 종지에 우리가 간장 찍어 먹듯이 먹으면 된다고 해요. 가끔 우리가 간장을 이렇게 먹는 사람 없잖아요. 술은 간장처럼 생각하고서 정말 내가 그 맛이 그리울 때는 찍어 먹는다. 찍어 먹고 음미하고 끝이다. 술을 이렇게 마시면서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유제품이 꽤 많아요. 저희가 푸드 알러지라고 하는 음식물 알러지 검사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유제품이 안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유당불내성이 동양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거의 90% 이상 그리고 그 유제품 때문에 생기는 굉장히 많은 그런 자가 면역이 있기 때문에 흔히 갭스 다이어트라고 하고 있는데 카제인과 그 다음에 노카제인, 노글루텐, 밀가루와 유제품은 가장 기본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만에 있는 알러지인데 이제 제가 푸드항체 검사라고 알러지 검사를 하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유제품, 우유, 두 번째가 계란 흰자, 그리고 견과류, 그리고 밀가루나 쌀처럼 곡물 중에서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소고기나 이런 고기는 거의 없고 생선도 거의 없어요.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 가끔씩 팔체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 맞지는 않아요. 근데 팔체질 하시는 분 중에 일부는 생선과 고기를 피하시는 분도 있는데 알러지 푸드항체 개념에서는 이 좋은 고기, 좋은 지방은 환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큰 근간이 탄수화물 중심으로 먹던 식단을 거의 40% 미만으로 보통은 70% 이상 먹을 거예요. 좋은 지방을 많이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좀 이따 스트레스 얘기하면서 호르몬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그리고 저희 병원은 결론적으로는 기승전 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은 제가 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못하고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장 얘기를 다시 한번 올 텐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대변을 매일 보시나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물 내리기 전에 관찰하는 습관 있나요? 브리스톨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1, 2, 3, 4, 5, 6, 7이 있는데 바나나처럼 나오시는 분 속으로 손 드세요. 자신 있게 드시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토끼똥처럼 나오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풀어지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토끼똥처럼 나오거나 풀어지거나 아니면 바나나처럼 나오더라도 가스 차는 게 있으면 건강한 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장을 좋게 만드는 것은 유산균 먹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장이라는 것은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나쁜 균 개념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해균 리스트. 우리 병원은 장내미생물을 유해균까지 다 검사를 해서
굉장히 나쁜 클로스트리움 균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균들을 제거하고, 특별히 저희 병원은 장관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그런 병원이기 때문에 뇌질환 환자, 자폐아이나 파킨슨 환자들의 장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쨌든 유해균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유익균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아프리카를 기준으로 하면 사하라 사막이 있고, 사하라 사막 위를 우리가 흔히 리비아나 이집트나, 거기는 나쁜 동물이라고 하는 사자 없죠. 악어 없겠죠. 거기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반면 사하라 사막 한참 밑에 중앙 아프리카나 남아프리카, 예를 들면 세렝게티 같은 곳은 사자 많죠. 악어도 많겠죠. 도망 다녀야 되죠. 하마도 무섭잖아요. 맹수가 많지만 동시에 굉장히 많은 생태계가 있죠. 에코시스템을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나쁜 균주를 제거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유익균을 집어넣는 것은 기본이지만, 토양 자체를 다양하게 만든다는 것이 중요해요. 저희 병원에 오셔서 장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저희가 검사를 해서, 심지어는 어떤 처방까지 하냐면 유해균을 제균하고 좋은 균을 집어넣고 장점막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글루타민이나 아연을 주고, 그런 것도 하지만 그거 가지고 크게 도움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워낙 오랫동안 장이 안 좋은 사람. 어떤 치료가 저희는 궁극적으로 하면, 들어보신 적 있나요?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먹게 해요. FMT라고 해서 최신 처방이에요. 건강한 사람 대변은 우리가 아무나 건강한 사람 대변으로 뽑히지 않아요. FMT, 피칼 마이크로비타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서플리먼트, 보충제를 주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은 보충제, 유산균 가지고도 좋아지기도 해요. 그러나 오랫동안 장이 안 좋은 사람은 마치 사하라 사막 같은 곳은 못 판 채 심어야 돼요. 그냥 뿌리채가 아니라 토양채에 심는다고 해서 약 100조 개 정도의 균들이 들어있는 것을 한 번에 집어넣는 것을 FMT라고 해요. 그런 것까지 해요.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장이 좋아야 면역이 좋아지기 때문에 장은 정말 중요해요. 장 자체는, 그래서 기승전 장,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수액을 맞고 처음에는 여기서 주는 보충제 먹는 것은 우리를 일으키게 해요. 그러나 일으켜서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뿌리채 좋아지려면 장이 좋아져야 돼요. 여기가 통증으로 유명한 병원이죠. 통증으로 유명한 병원이고, 통증은 정말 잘 치유해도 통증 근간에 있는 염증, 통증 근간에 있는 면역, 통증 근간에 있는 멘탈 문제들의 핵심이 장이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할게요. 여러분들 장에 대한 관심을 점점 이 클리닉을 통해서 하시고, 다시요, 저희 병원에 실제 들어오면은 잘 먹고 잘 자기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먹고 잘 자면 좋죠. 잘 먹는 것은 요즘 유튜브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실제 그런 건강과 관련된 산업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깨어있는 시민 중심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나 잘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강조가 안 되고, 그냥 못 자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리고 잘 자는 사람도 잠을 대수롭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잠을 박탈해서 뭔가 하려고 해요. 현대 문화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한 10분 정도 사실 좀 더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스트레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현대인들이 받는 스트레스, 지난해 저는 항상 진료실에서 스트레스 요인을 물어봐요. 그래서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은 뭔지, 결혼 생활은 어떤지, 남편과 관계는 이혼하셨는지 몰랐네요. 이혼하시고 어떠신지, 이런 것들을 저는 물어봐요. 스트레스를 파악하지 않고 그 사람을 치료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설문이 있었어요. 세계 최고의 스트레스 국가는 어디냐? 당연 우리는 정답을 알죠. 자살뿐만 아니라 한국이 95% 스트레스, 일본이 61%, 우리 뭐든지 일본하고 경쟁하는데, 그 다음에 미국은 40%래요. 좀 그런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95%네. 이 설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말한 5%는 대체 누굴까 할 정도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더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됐죠. 제가 근무했던 병원 중에는 있었던 곳에는 대치동이었는데, 대치동은 전 세계에서 아마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인도 뭄바이 근처에 그 공과대학이 있는 그 동네와 거의 견줄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어린 나이부터 받는 동네인 것 같아요. 그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에서, 가족 가운데서, 가까운 사람 가운데서 스트레스를, 특히 대한민국이, 이 스트레스는 연령을 가리지 않아요. 어린 시절에는 한 살만 돼도 엄마가 분리를 하려고 해요. 엄마도 일해야 되니까, 엄마도 편해야 되니까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을 명목으로 강제 분리되는 것을 경험을 해요. 영유아기 때, 아동기, 청소년기 때는 당연히 학원, 요즘은 청소년이 아니라
아동에 벌써 의대반이 생기기도 하고, 이 정말 대한민국 축복받은 나라, 전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도입한 나라인데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면서 스스로 경쟁하면서 낮은 자존감을 키우는 이런 스트레스 문화, 학업을 매개로 해서 집단 내 또래 왕따 문제, 이건 참 컨트롤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학교 폭력, 그리고 가로치고 가정 폭력, 그리고 외모지상주의, 대학 진학,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고요. 청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죠. 부모 세대는 그래도 뭔가 성공이라는 것들에 대한 희망도 있었고 직업에 대한 불안이 없었는데 취업 진짜 없죠. 요즘 다 경력자만 뽑는다고 하잖아요. 졸업하는 게 두려웠고 연애 결혼도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점점 결혼 나이가 늦어지면서 점점 힘들고, 직장 내 상사, 요즘은 이제 거꾸로 상사가 직장 내 MZ들을 무서워하긴 하지만 어쨌든 다루는 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그런 걸 배우지 못해서. 무엇보다 계속 짓누르고 있는 것은 날뛰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은 언제 해야 되나, 나는 결혼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지금 대부분에 해당되시는 장년기는 일적으로도 과중한 업무, 이 포지션이 올라감으로써, 그리고 무엇보다 고용의 불안도 다시 경험하게 되죠. 요즘 같은 불안기에는 가게를 차리신 분들은 너무 어렵고, 그리고 빚이 대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시 결혼 초기부터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 갈등이 극대화되고요. 자녀들과의 다툼이 시작되고, 자녀들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인 것처럼 기대했으나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극도로 무너지는 엄마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질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질병. 그래서 장년기는 또 그들의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끼어있는 가장 큰 업무가, 노년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별, 미우나 고우나 같이 있었던 사람이 없이 혼자 지내고, 노년의 경제적 궁핍이라든지 이런 신체적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생애 주기로 하져요. 스트레스를 우리가 잘 다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종종 고3들이 오면은요, 고3들이 수험생으로 방문하면은 힘들고 지쳐 보이고 하여튼 뭔가 옛날 같지 않은 그런 청소년들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고3들을 방문할 때마다 그치, 너가 엄마가 이렇게 도와주고 같이 또 와주고 너희 집안에 너가 지금 중심일 테니까 모두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매가려 있으면 되겠니. 나중에 청년의 시기, 결혼의 시기, 장년의 시기를 경험하면 고3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이 고3이란 첫 관문을 한번, 점수도 잘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 처음으로 길게 가는 이 스트레스를 즐겁게 보내는 연습을 해야지만 그 다음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면서 많은 격려와 도전을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경험한 일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정말 내일까지 뭐 하라고 그러고 갑자기 내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했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요. 그 중에 잠 못 자는 거, 스트레스 받으면서 잘 자는 사람 별로 없죠. 스트레스 받으면 잘 먹는 사람도 있어요. 먹는 걸로 푸는 사람도 있어요. 살찌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못 먹죠. 불안, 우울, 그리고 등등 질병도 당연히. 그래서 현대 질병을 다룰 때 먹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이것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의사들은 당연히 이것을 다뤄야지만 스트레스로부터 그 사람의 주된 부분을,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스트레스에는 급성 스트레스가 있고 만성 스트레스가 있어요. 제가 종종 환자들한테 스트레스 있어요? 없는데요? 그러면서 자율신경 검사하면 되게 안 좋게 나와서, 그런 사람들은요, 이미 더 이상 시어머니는 스트레스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는 내 인생의 디폴트다. 그냥 그게 스트레스가 말하기도 이제는 지쳤다라고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아니고, 그래서 싸우던 시기가 이미 지나고 플라이트하는, 도망다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뭐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늘상 그래왔으니까 도망다니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진짜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변화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더 중요한 거. 급성 스트레스는 오히려 인간을, 나를 굉장히 파이터로 만들어서 초인적 힘을 발휘해요. 여러분들 언제 그런 경험했어요? 시험 전날 밤을 새도 몰라. 이제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피곤한지 몰라. 잠은 웬만하면 안 자도 돼. 그리고 그때서야 막 외워지기 시작해요. 시험 들어가기 직전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딱 어떤 마감 전이 가장 큰 퍼포먼스를 그렇게 하기 싫던 게 해내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시간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파이팅 시기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 시험이 한두 번이었으면 그렇지만 계속 있으면 이 어려움, 내가 첫 진단을 암으로 받았는데 암까지는 이겨냈어. 근데 재발, 그리고 다시 끝없는 투병, 그 다음부터 무너지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만성 스트레스. 그래서 의사가 스트레스를 제거하는 거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죠. 잠깐 핸드폰 주세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드려서 그러지 말라고 할게요. 할 수 없잖아요. 그 일 제가 대신해 드릴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누구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에 예민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트레스를 저항하게 만드는 건데 이것은 멘탈의 문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제가 낯선 개념을 얘기할게요. 부신 기능을 강화시키면 돼요. 부신 그러면 대부분이 뭔지 몰라 해요. 부신 그러면은 뭐지? 의사들도 부신 그러면 어딘지 모르는 사람 꽤 많아요. 별로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까. 근데 부신은 말 그래요. 신장 옆에 있어요. 신장 옆에 있으니까 부신, 부가적인 신장. 신장이 콩팥이잖아요. 콩팥 색깔처럼 보이잖아요. 부신은 저렇게 지방조직처럼 생겨난 호르몬 조직인데 부신 그러면 사람들이 잘 감을 못 차다가 이거를 영어로 그대로 하면 사람들이 감을 잡아요. 신장을 레날이라고 하고요. 부를 부가니까 AD라고 해요. 붙여 읽으면 뭐죠? 아드레날린 그러면은 아하 그래요.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 그러면 느낌 오죠. 아드레날린이 떨어진다 그러면 느낌 오죠. 그래서 제가 보다 전문적인 용어로 부신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메가리가 없어요. 그러면 아, 내 얘기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메가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다가 추위 타거나 혈압이 낮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또는 면역이 떨어져서 감기나 이런 것들이 늘 병에 달고 사는 쇠약한 사람들이 보통은 부신 기능 저하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으면은 도망 다니기에 바쁘겠죠. 스트레스의 저항도가. 그래서 그런 것을 검사하는 것이 실제 부신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티졸 호르몬이 이렇게 타액으로 검사하든지 혈액으로 검사하는 것들이 여기 세팅이 될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시험 볼 때 우리를 하여금 뇌를 각성시키고 시험 볼 때 우리가 막 자고 싶은 생각 안 나게 할 정도로 마음을 바쁘게 만들고 쿵닥쿵닥 가슴이 뛰면서 우리 몸속의 모든 혈류에 피를 공급해가지고 에너지를 바짝 만드는 게 스트레스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매우 소수의 사람이 신난다. 오늘 할 일이 너무 많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어나기 싫고 아침부터 기운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더 많아요. 아침에 코티졸이 올라야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코티졸이 떨어져야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것을 서카디안 리듬, 일종의 하루의 일중 변화라고 해요. 멜라토닌이 올라가는 것은 밤이고 코티졸이 올라가는 것은 아침인데 의외의 사람들이 심지어 대낮에는 코티졸이 완전 바닥인 사람이 있어요. 주간 졸림이 너무 심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로부터 이미 지쳐있고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검사 중에 또 하나 이 병원에도 있는데 자율신경 검사라는 것을 딱 하면은 마치 한의사 선생님들이 우리 맥진을 만지고 맥진 통해서 허하다, 기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자율신경의 맥파수가 떨어져 있을 때 이런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다라고 표현해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50대 남자인데 코티졸과 DHEA가 여러분들 기준치는 모르겠지만 보통 코티졸은 아침에 7에서 10일 정도가 좋은 정상이에요. 그리고 자율신경 검사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겠지만 남들 평균보다 높아요. 매우 활동적이고 교감신경 빨간색까지 높아서 아주 막 이렇게 뭔가 의욕적이고 이런 분인데 1년 6개월 만에 다시 검사했더니 코티졸이 7점대에서 2.6, 3분의 1 바닥이 났죠. DHEA한 호르몬도 떨어졌고 그리고 자율신경도 뚝 떨어져 있고 교감신경은 더 높아요. 같은 사람인데 이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극심한 스트레스, 이혼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스트레스 정도 감당하면은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거나 소송이 붙었거나 여러 가지 인생에서 위기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에너지가 넘치는 게 아니고 잠도 못 자고 메갈이 없어지는 것들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을 끌면서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코티졸이 이번에 0.7이에요. 한 7에서 11, 10분의 1 메가리가 너무 없어도 먹고 걷기조차 힘든 70대 69세 할머니인데 그래서 저희 쪽에서 자율신경도 떨어져 있었고 수액을 주고 부신기능 강화제를 줘서 했더니 살만하고 자율신경 올라가고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의 스트레스와 우리의 피곤을 측정하는 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피곤해요 하고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아무리 해도 안 나타나면은 정신과나 가보세요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나는 피곤한데 나는 정말 이 피곤은 어디 가서 설명할 게 없는데 의사들은 그런 검사는 없다고 해요. 기능의학 검사들이 바로 우리 생체 호르몬과 생체 바이오 이런 리듬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심지어는 좋아지는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부신 기능을 강화시키려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고 흔히 말하는 홍삼, 인삼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부신 추출물을 주기도 하고
떨어져 있는 DHA 호르몬을, 아까 나이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니까 노화 호르몬을 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식단이 중요해요. 호르몬이기 때문에 좋은 지방을 많이 먹고 좋은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을 제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밀가루를 안 먹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좋아지는 것 중에 좋은 지방을 많이 먹으면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늘리는데 굉장히 도움돼요. 물론 수액도 단기간 도움됩니다. 호흡과 명상, 478 호흡 중요하고, 제가 여기 슬라이드를 넣었다가 급하게 좀 못 집어넣은 것 중에 결국은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거, 그리고 내 마음에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만들어서 마치 강박처럼 따라다니는 나의 불안, 그리고 나의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데 저는 종종 좋은 영상들을 추천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영상이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 이 얘기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니까,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서 나한테 닥쳤던 이 고난, 갑작스럽게 나왔던 이 고난을 사실은 맹수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고양이였을 텐데, 내가 놀란 가슴 마냥 여러 가지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것을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면서 마치 피하는 데 급급한 그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두엽, 이성인의 감정을 통제하고 맥락에 맞게끔 텍스트가 아니라 콘텍스트를 이해하게 만드는 그 전두엽을 증가시키는 명상 훈련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해요. 스트레스를 주는 그 미운 사람, 예를 들면 일터에서 내 상사, 어떻게 이렇게 미운 말만 골라서 얘기를 하는지, 자존심만 박박 긁는 상사, 요즘은 후배도 있죠. 일터가 대부분 스트레스의 주범이니까 나를 지치게 만드는 그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 관계 속에서 시댁 또는 남의 편 있잖아요. 남의 편이 나를 매우 힘들 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긴장하고 게으른 나의 본성을 이겨내고 할 수 있다. 나를 객관화시킬 수도 있고 좋은 스트레스도 있다. 스트레스가 꼭 나쁜 것만 아니니까 스트레스 그러면 도망다닐 것만 하지 말고 스트레스를 잘 이용해서 미리 준비하면 된다. 이런 것 하나 말씀드리고,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이 지나치게 달려요. 긴장과 이완을 사이클을 잘 돌리고, 쉴 때는 정말 잘 쉬어야 되는데 쉴 때도 이렇게만 쉬어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고서 쉬고, 못 쉬는 거,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잘 쉬고 그것을 하루 중에는 잠을 잘 자야 쉬는 거기 때문에 잠에 진심이어야 돼요. 저는 8시간 자지 않고서는 하루를 살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10시부터는 잠을 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0시부터 잠을 자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한두 시에 자는 것이 디폴트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할까 싶어요. 8시간 자야 회복 능력이 되는데, 문제는 수면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퀄리티를 중요시 여기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 쓴 책이 당신이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래서 하루 기준에서는 잘 자는 게 정말 우리에게는 마치 배터리 100% 충전시키는 그것을 진심으로 해야 된다. 수면이 정말 진심이라는 것들, 수면을 위해서 하루 종일 준비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면 직전에 막 먹고 있거나, 수면 직전에 TV를 막 정신없이 보고 있거나 이러면 벌써 망치는 거니까 이거는 우선순위 문제예요. 일주일 단위에서는 주말은 무조건 잘 쉬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당연히 1년 단위로는 좋은 휴가, 인생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식년 개념으로, 저도 한 3년 정도 파푸아뉴기니에 있었고 2년 정도 보스턴에 있으면서 그때 잘 쉬어서 지금 열심히 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긴장과 이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스트레스의 분산과 축소는 제가 아까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이것도 스트레스 저것도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의 스트레스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당면한 문제. 그래서 집에 가도 그 스트레스, 집에 가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계속 내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 와도 그 사람이 내 주변에 계속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진 것 같아서 억울해 죽겠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는 나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인생에 벌같이 내려졌던 더 스트레스, 정관사 덜을 써서 더 스트레스로 여기면서 싸우기도 전에 이미 벌써 도망다니거나 무서워하는 경우예요. 그것을 저는 어스트레스, 우리가 모두 경험했던 지나간 4년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알고 보니까 그냥 바이러스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초창기 때 얼마나 더 바이러스, 마치 절대 근처에서는 와도 안 되는 바이러스로 생각했던 모든 경험이 있잖아요. 집단적으로, 전 세계 모두가 집단적으로 그 경험을 했던 거죠. 제가 좋아하는 친구인 우리
우리 이지선 교수님, 지선아 사랑의 지선 씨는 젊은 나이에 그 이쁜 얼굴이 화상이라고 하는 그 음주운전에 희생을 당하면서 교통사고 당하면서 송두리째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 유명한 지선아 사랑의 책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그 친구가 최근에 저희 유튜브에 나오면서 얘기하셨던 게,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내 평생 그것이 힘든 일인데 사고를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스트레스는 분산과 축소, 포트폴리오, 축소도 아니죠. 원래 그 자리, 나에게 너무나 큰 미닝을 주고 나를 좌지우지해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계속 불행하다고 느끼는 정도도 사실은 아닌 것 때문에 그 중에 한 스트레스. 정말 내가 그 일터에서 겪는 스트레스라면은 집에 와서 주말은 아이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좋은 스트레스. 잊었던 부모님께 전화하면서 그분들을 챙김으로써 나의 스트레스를 분산시켜가지고, 비록 내 프로젝트는 지금 망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의 좋은 관계인 가족들, 부모들이 나한테는 또 하나 의무이고 내 삶의 또 하나의 구성이기 때문에 이게 망해도 이게 살면 된다 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포트폴리오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저는 종종 교감신경우세질,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는 사업가들도 많고 저 같은 의사나 교수들도 많은데, 사업가나 교수나 의사들의 특징이 교감신경우세가 많아요. 교감신경은 기본적으로 긴장형 스트레스고 불안을 기반으로 매개로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불안한 부모 밑에서 불안한 상황에서 크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계획형 인간이 많다 보니까 시험도 미리 공부해서 공부도 잘하고 미리 계획하니까 퍼포먼스가 좋아서 사업도 잘 이끌고 교수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교감신경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성공할 수 있었으나 행복하지 않겠네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모든 삶이 자기처럼 그렇게 긴장하지 않고 모든 삶이 자기처럼 계획적이지 않으니까. 교감신경이 우세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과 같이 살 때, 그렇지 않은 직원들과 같이 살 때 화가 열나죠. 막 이렇게 열심인 사람은 막 고치려고 하고, 근데 예민하고 소심한 사람은 피해 다니려고 하고 다 보이는데, 그래서 화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공통적인 단어가 그럴 수가 해요. 그럴 수가 하지 말고 단어 하나 바꿔서 그럴 수도 라고, 그럴 수도 있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생각을 바꾸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반대로 우울기질의 사람, 부교감신경 우세인 사람들은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고 쉽게 상처받고, 그래서 최후의 방어선이 자존감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위해서 끊임없이 내면 소통을 통해서 자신의 장점, 긍정적인 점, 정 힘들면 세로토닌 복용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그렇게 함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종종 어떻게 하면 항노화가 됩니까? 줄기세포 맞아야 됩니까? 수액 맞아야 됩니까?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결국은 안티에이징이라는 것은, 저는 해피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피에이징, 사실은 안티에이징 그러면은 남들보다 더 이뻐져야지, 남들보다 더 건강해야지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래야 자기도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안 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안티에이징을 넘어서 실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이징을 거스를 수는 없으니 그 에이징을 행복한 에이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행복한 에이징을 하려면, 그래서 오늘 주제인 스트레스를 저희가 다룰 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스트레스로부터 절대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세로토닌 처방을 하거나 신경 안정제를 처방하거나 잠시 잠은 재울 수 있지만 이 세 가지가 하나라도 있는 한, 또는 해결되지 않는 한 해피에이징은 없으니, 우리가 자꾸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매일 만나거나 어떻게 헤어질 수 없는 가족 같은 가장 가까운 사람과 화평이 없으면 절대 안티에이징은 없다.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과의 화평 또는 직원들과의 화평이 없이는 이 안티에이징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때로는 대화, 때로는 참고, 때로는 이 문제를 부각시켜서 자꾸 회피하지 말고 우선순위, 우리가 인생에서 모든 자원과 시간과 우선순위 들면 못할 게 없어요. 우선순위 안 들고 저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 내 아버지는 그냥 안 돼, 그 아버지조차도 어느 순간 뒤에서 보면은 늙은 초라한 노인일 뿐이에요. 나한테는 절대적인 그런 분이 언젠가는 한 번 정도는 안아줄 수 있는, 이제는 그렇게 절대자가 아니라 용서라기 말하기도 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요. 화평의 시간이 반드시 와야 되고, 두 번째는 심플 라이프예요. 욕심 줄이기. 이거는 특히 제가 있는 강남 같은 곳에서는 정말 힘든 거예요. 이 욕심 줄이기가 그러면 어디까지 돈을 벌어야 되고 어디까지, 지금도 뭐 생존에 급급한데 어떻게 욕심을 줄일 수 있나,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일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행복은, 저는 저의 좌우명은 Think big but thanks small이에요. 생각은 크게 하되 감사한 것은
그 큰 것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것이 조금 발전되면 너무 감사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욕심주의의 가장 큰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 비교하지 않기가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정말 잘 살다가도 동창회 한번 갔다 오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냥 집에 가서 누울 집이 있으면 돼요. 누울 집이 있으면 되고, 근데 갑자기 강남의 아파트들이 갑자기 막 10억씩 올라가면은 나는 뭐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내 아이는 그냥 잘 컸어요. 근데 누구 아이가 더 했다더라. 요즘 특히 SNS, 인스타나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에 어쩌면 다들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삶만 사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은 내 인생 정말 힘들게 느껴지는 이 비교하지 않기. 이거는요, 직업과 관계없어요. 소득 수준과 관계없어요. 의사들이 제일 비교하기에 함정에 빠지는 좋은 직군이에요. 의사들은요, 나보다 공부 못하는데 성형외과더니 돈을 막 나보다, 나는 그냥 진짜 막 월급도 못 주는데 진짜 쟤는 뭐야 하면서 진짜 공부 못했던 애인데 이렇게 생각해요, 대개는.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의사 말고 옛날 의사들 있죠. 옛날 의사는 이렇게 자유롭게 처방도 하고 했다던데, 우리는 정부에서 이렇게 너무 간섭하고 힘들어하는 가장 엘리트 의사들조차도 이 비교하기 함정에 빠지면서 스스로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러분들 내면 소통을 통해서, 그리고 요 세 가지는 비교하지 않고 그냥 I don't care하고 남의 상황과 관계없이 유일하게 비교할 것은 나의 이전과 나의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막 살았고, 이전에는 내가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은 사소한 것을 감사하는 삶이 됐고, 식단도 개선하고 있고, 수면도 나는 개선해. 이게 유일하게 비교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기 대부분이 인생 오후를 향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생 전반에는 산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등산. 저 언제 올라가나? 같이 올라가다도 말할 틈이 없어요.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일단 빨리 올라가서 쉬어야지. 근데 그게 산인지도 몰라요. 일단 그거는 내 목표물인 거예요. 인생 전반은 정신없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산에 이제 올라와서 점심도 먹고 내려가야 되는데, 많은 경우 인생 내려갈 때, 산을 내려갈 때 하산할 때가 더 위험해요. 실제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산의 사망자들은 90% 이상이 하산 때 생겨요. 인생 오후인데도 여러분 계신 중에 언제부터 올까요? 평균 수명 생각하면 45세라고 할까요? 45세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인생 오전처럼 살면 안 돼요. 올라왔던 산과는 내려가는 산은 방향이 다르죠. 올라갈 때는 추구하는 게 성공이었으면 이제 인생 오후는 행복이라는 것을 추구해야 되고, 속도 그렇게까지 급하게 올라갈 필요 없어요. 가능한 천천히 내려오면서 이게 산이었지, 내가 도시 속에 살다가 바람도 느끼고 새소리도 들고 꽃도 피어있네, 천천히 내려오고, 그리고 어쩌면 경험하지 못했던 인생 전반에 정신없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나도 초보고 쟤도 나랑 처음이니까 지지고 볶고 했던, 그러나 인생 후반부에는 손주한테는 또 유달리 잘하잖아요. 그래서 육아라고 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 여성들은요, 갱년기 이후가 되면은 호르몬의 노예가 되었던, 호르몬에 의해서 우울하기도 하고 호르몬에 의해서 몸이 아프기도 했던 것이 갱년기 이후가 되면 인생은 정말 60부터예요. 몸만 건강하면. 그래서 매우 안정적인 60대를 지나면서 인생 후가 행복하기를 바라요. 안전하고 즐겁게 하산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제가 오면서 재밌는 포스터 봤어요. 세포까지 건강해지는 다이어트. 일단 제일 쉬운 목표가, 우리가 늘 갖고 있는 목표가 다이어트잖아요. 다이어트라는 것은 체중을 빼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먹고, 그리고 내가 즐겁게 하는. 그래서 다이어트 그러면은 굶어야 돼, 안 하던 운동 다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리고 체중이 빠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당독소, 미토콘드리아 기능 개선, 세포가 좋아지는 이런 다이어트를 이 병원과 함께 통증을 넘어서 기능을 좋게 만드는 그런 클리닉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능의학에서는 세븐코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세포에서 보는 방법, 미토콘드리아에서 보는 방법, 호르몬의 균형, 이런 것들은 이제 세븐코어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스트럭처, 구조의 균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자율신경이 뭐냐면, 우리가 신경 그러면 대표적인 신경이 운동신경이 있죠. 그리고 감각신경이 있어요. 운동은 내가 명령을 해서 움직이고, 그리고 감각신경은 이건 차갑네, 뇌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뇌가 관계없이 척추 레벨에서 이루어지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그러고, 그 자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심장을 뇌가 명령할 수는 없죠. 뛰어라, 멈춰라, 감시할 수도 없죠. 그 심장 뛰는 거 감시하려면 잠을 어떻게 자겠어요? 오장육부, 심장, 소화, 방광,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 같은 거, 이런 것들, 분비물 이런 것들은 다 자율적으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밸런스를 통해서 긴장과 이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안 될 때 자율신경 실조라는 표현을 쓰고, 대개는 교감신경 우세로 인해서 두근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상한 증상, 어지럽고 편두통이고 각종 설명 안 되는 증상들이 자율신경 실조와 관련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신경을 지배하는 신경 중추는 뇌가 아니고 척추예요. 그러다 보니까 척추에 지금 말씀하셨던 비정렬, 밸런스가 안 맞는 척추, 또는 거북목을 포함해서 척추에 정압이 맞지 않는 부정압들이 자율신경을 망가뜨리는 굉장히 큰 주범이고요. 그래서 자세, 특별히 여기 정우주 원장님이 강조하시는 게 부정교합 또는 근막이 긴장이 돼 있고, 자율신경 기시가 대개는 근육과 그 안쪽의 근막과 그 안쪽의 신경절로 구성되어 있는 그 공간의 압박이거든요. 그래서 그 압박을 풀어주는 것을 자율신경 주사라는 표현을 써서 마치 한의원 가면 혈자리 누리듯이 저희는 척추의 위치에 따라서 요추나 또는 흉추나 이런 쪽의 기시점에 따라서 심장 두근거릴 때 자율신경 주사를 넣어서 그 압박감을 풀어주는 그런 자율신경 주사를 놓는 것처럼, 그러나 병원에 와서 그런 주사를 통해서 급한 것은 끄지만 일상적으로는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사무직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등이 말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스탠딩 이 책상을 갖다 놓고 피고, 걸을 때도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피고 걷고, 가능한 항상 이 척추를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아마 이 클리닉이 우리 우주 원장님이 하시고 하는 그 정신 중에 코어 중에 하나가 단순히 통증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자율신경 밸런스까지 치료하는 쪽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면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야간 교대 하시는 분들은 낮에도 자야 되죠. 3교대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아침에 코르티졸이 올라오고 밤에 멜라토닌이 올라와서, 즉 멜라토닌 분비는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나와요. 그래서 손과 샘이라는 곳에서 나오는데, 멜라토닌 분비를 자극하는 가장 대표적인 환경이 빛이 없는 거예요. 즉 일몰 이후에 빛이 없으니까 시상하부에서 잘 때다 멜라토닌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멜라토닌 분비가 엉망이 되는 것은 일몰 이후에 그 어떤 빛보다 강한 빛들이 우리 침실까지 침투되어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디지털 그런 빛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잠을 기본적으로 왜 끊어자면 안 되고 밤에 잠을 자야 되는가 하면은, 수면 리듬이라는 것 중에는 우리가 수면 주기가 5사이클 정도 잠에서 한 7시간 자면은 평균 60분 정도로 처음 90분, 60분, 60분 해가지고 스테이지 1, 2, 3, 4, 5단계로 해서 깊은 잠 잤다가 다시 얕은 잠, 깊은 잠, 얕은 잠을 5번, 6번 반복하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잠깐 깨는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쭉 자지만 중간에 깨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의식을 못하고 까먹을 수는 있지만, 그런 시기를 거치는 이유가 뇌가 끊임없이 깊은 잠을 통해서 델타파가 나오고 얕은 잠을 통해서 다시 베타파가 나오고, 뇌파가 계속 주기적으로 각성과 수면을, 깊은 진정을 가져야지 뇌 기능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중간에 잠을 깨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불편할 정도로 수면 습관이 안 좋아서 깰 때 다시 못 자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온다든지 다시 스마트폰 보면서 10분 내에 못 자는 게 이제 문제인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못 자는 사람들은 중간에 깨도 된다라고 일단 하시고, 다만 중간에 너무 깨고 예민하신 분, 교감신경 우세인 분들은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영양제, 영양소들이 대표적인 게 마그네슘과 칼슘과 가바, 테아닌, 트립토판 이런 것들이 약을 의존하고 싶지 않고 그러신 분들이 대안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수면 영양제들이 있고, 뭐 이노시톨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기한테 맞는 수면 영양제를 먹더라도, 왜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마 커튼 너무 중요하고, 정 안 되면은 우리가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안경을 쓰거나, 아니면 일단은 무조건 핸드폰을 밖에서 충전하거나, 이런 수면 위생을 먼저 신경 쓰셔서 잘 때 푹 자야지 멜라토닌이 밤에 나오고, 낮에 잘 때는 그렇게 나오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악순환이죠. 낮에 자니까 늦게까지 안 자도 되고, 그러니까 또 다시 낮에 자고.
이런 수면 위생은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밤에 잠을 자야 또 호르몬 중에서도 IGF-1이라고 하는 성장 호르몬, 아까 제가 노화 호르몬 중에 가장 민감한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인데, 성장 호르몬은 어렸을 때는 키를 키우지만 20대 이후부터는 세포를 견지하고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토막잠을 자면은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이 떨어져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일 문제 때문에 한 2시, 3시 자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도 늦게 일어나서 8시간은 통잠을 자는 것을 저는 좀 더 권유해요. 만약에 낮잠을 잔다면 10분 미만으로 자는 거, 잠깐 끊고 가는 거 정도로만. 베체트병이든지 또는 아토피든지 류마티스 관절염이든지 또는 요즘은 이제 크론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또는 피부 중에서 굉장히 많은 피부염들이 있어요. 함포진 또는 주사 이런 피부 질환, 그리고 일부 장질환들, 굉장히 많은 관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자가면역이라고 해요. 자가면역에 대한 치료는 진단은 복잡해도 치료는 지금까지는 늘 스테로이드를 주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면역 억제제를 쓰기도 해요.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고 면역 억제제는 그야말로 면역 억제인데, 스테로이드를 강력한 항염제여서 초기에는 좀 펄스 테라피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한 1, 2주 써도 되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쓰면 눈 자체는 백내장, 녹내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뼈 자체는 골다공증이 생기고 무엇보다 당뇨가 생길 수가 있거나 부신 기능이 영원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치료를 대응하는 방식은 정말 옳지 않고 초기에만 잠깐 급성 불만 끄는 거고, 두 번째, 그 면역 억제제를 쓰게 되면 설파살라진을 쓰면은 면역이 억제돼서 면역 저하 증상이 생겨요. 그게 또 고민이에요. 그래서 자가 면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자가 면역 질환들은 장이 안 좋은 분이 많고, 검사를 하면은 장에 유해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장점막을 회복하는 글루타민이나 아연 같은 걸 풍부하게 먹고, 대변을 이쁘게 잘 누는 데 목표를 둬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바꿔가면서 먹다든지, 무엇보다 자가면역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가공식품들이에요. 당독소라고 해요. 당독소를 제거하고 체중 증가되지 않고 술 먹지 않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자가면역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강의처럼 잘 먹고 잘 자기가 너무 중요해요. 물론 베체트병이 너무 심각해서, 보통 베체트는 이제 점막 쪽에 많이 생기니까 그런 쪽은, 그러나 점막 생기는 거 약간 아프다고 해서 그게 위험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실명까지. 그러면 국소적인 스테로이드 정도만 쓰고, 아마 이제 안과에서는 시스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그 나름대로 많이 처방을 할 거예요. 그러나 악화 요인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악화 요인을 찾아서 생활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자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능의학에서는 주로 미토콘드리아 관점에서는 아까 말했던 소변 유기산 검사, 장에 대해서는 아틀라스처럼 보려면은 장내 미생물을 직접 분석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보는 검사는 아까 보는 자율신경 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백색소음에 대해서는 효과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한 음악을 듣는데 그게 되게 또 예민하게 안 맞는 음악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음악 치료도 저도 해본 적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교감신경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다만 대부분 새벽 3시까지 못 자는 사람은 머릿속으로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잠을 못 잘까봐 불안하니까 그 잘 때 긴장하면서 자서 또 못 자는구나, 오늘도 2시네, 오늘도 3시네,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다시 스마트폰을 다시 소환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면 위생보다는 수면에 대한 인지라고 해요. 잠을 못 자니까 더 못 자고, 잠을 자는 것을 마치 더 스트레스처럼 느껴져서 잠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순간 지는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3시까지 못 자면 저는 단기간 졸피뎀이라든지 수미도제를 잠깐 먹어서 사이클을 끊는 게 좋아요. 근데 의존하지 않으려면 도대체 내 삶에서 어떤 이유가, 급성 스트레스가 있었나,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잠시 이런 건가, 아니면 수면 습관이 나빠져서 악순환되고 있는 건가, 수면 강박이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보고 급한 대로는 수면 사이클을 다시 돌리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런 악순환 요인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수면 위생으로는 암막 커튼, 그 다음에 핸드폰 바깥에 충전, 그리고 마그네슘이나 태아닌 같은 것을 자기 전 한 2시간 전에 먹어보시고요. 과한 운동의 기준은 흔히 말하는 헬스 트레이너들 분들이 오셔서 하루에 5시간 운동하시고 막 그냥 300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과도하게 운동을 하시는 사람 중에 종종 그 운동 자체가 즐거움이 아니라 그냥 일종의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 마라톤을 매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마라톤 선수들 대개는 좀 단명하는 이유들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운동, 에어로빅 운동도 마찬가지. 지나치게 할 때 텔로미어는 짧아진다는 연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 운동은 나에게 하나의 태스크가 아니라 나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명상을 좋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